말긴 하지만 중고 같은 맨날 좋아할 수 있으니까. 긴거 같으면 긴거 빡세다니까 즐겁긴 한데 성적을 버리면 갈 수 있지. 근데 수시는 잘 가더라. 아 진짜요? 확실히 그 등급이 낮아도 긴거는 정말 그거야. 존버. 존버 하면은 그래도 그 정도의 보상이 있다고. 좀 정해도 돼. 너가 정해진 학교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죠. 중학교 그게 나쁘지 않으니까. 나 어렵잖아요. 응? 중학교 안 어렵다 그런 건 아니지. 충분해. 이제는 그거랑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중간 기말 다 90분대가 나와야지 90점 후반이 나와야지 1이 나온다. 여기 세 학교 다 그래.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 현일이 조금 시험이 어렵다네. 그래서 상위권들이 4개 정도 치렀다고 하긴 하더라고. 아빠 후가 시험도 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고등학교 뭐 500만 이상 했어요. 그거는 그렇게도 하긴 해. 진짜요? 그 난이도가 통합과학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잖아. 올라가 봤자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첫 해잖아. 네. 올해 그러니까 5등급제 첫 해라서. 그리고 통합과 원투도 올해 애들이 처음 아니었어? 그치? 네. 그러니까 첫 해는 원래 좀 쉬워. 그 해를 거듭해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 올라가겠다. 근데 7권은 그 서술이 섞이다 보니까 확실히 등급이 확 차이가 나요. 7권은 뭐 다 합쳐서 93점 얼마가 나오면 그게 1등급 컷이었더라고. 근데 김여도 중간기만 합쳐서 3개가 틀려야지 1컷 안에 들어. 그걸 다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고. 너네가 그냥 머릿속에 중간기말을 합쳐서 3개를 틀린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쉽지 않지? 그러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유리한 거야, 진짜. 실수 없는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하겠네.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무슨 생애주기? 생애주기라는 이상한 뭐 과목이 하나 있던데? 생애주기? 생애주기와 환경인가? 우리도 처음 들어보는 학문이 생겼던데? 진짜요? 그게 기술과정 이런 건가? 생애주기? 근데 그게 맞나? 등급이 나온대. 아 진짜요? 등급이 나온대. 생애주기. 근데 애들 막 생애 막 이렇게 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과목이어가지고. 생애. 기분이 좋아. 기대돼?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고등학교? 일곱은 재밌어 보여. 날도 끈끈해서. 너무 행복하대. 일곱 2학년들. 이제 고3 올라가는 애들 상담하면 행복해서 죽겠대, 자기들. 이것도 확실히 공부 안 해도 돼. 봐봐, 우리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가볍게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요. 우리 저번에 그 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별이 탄생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별이 탄생하려면 온도가 어때야 되냐? 낮아야 돼. 온도는 낮고 그리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탄생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온도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추가로 씁시다. 성운 안에서 온도가 낮아야지 입자들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온도는 낮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태어날 수 있다.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별이 태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요. 우리 성운의 형성 과정 그때 기억나죠? 그치? 성운이 만들어지고 성운 안에서 밀도가 어때? 불균일해야 되지. 그래서 밀도가 유독 높은 곳에서 수축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이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이제 그 성운의 내부가 어때? 뭉치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단열압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했죠? 단열압축에 의해서 중심부가 자꾸 어때요? 뜨거워지니까 그 중심부에서 뜨거워진 만큼 바깥으로 열과 빛을 내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으로 열과 빛을 내보내면 우리 눈에 하나의 이제 물체, 그쵸? 빛을 내는 물체에 이제 별같이 보인다고 했었잖아. 근데 완벽한 별은 아니니까 우리 얘를 원시별이야 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었지.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원시별이 계속 쪼그라들어요. 계속 쪼그라들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내부에 있던 수소를 가지고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4개의 수소를 가지고 하나의 헬륨을 만든단 말이야. 그치? 그게 이제 주기혈성이 되고 그게 주기혈성의 에너지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주기활성에서 일어나는 그 내부 반응을 얘기를 했었고 주기활성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주기활성 내부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안에서 팽창하려는 힘이 추가로 만들어진다고 했었고 이 팽창하려는 힘을 내부 압력이라고 불렀죠. 근데 이 내부 압력과 중력이 어떻게 되냐? 같아진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원시별은 쪼그라드는 별이었지만 주기활성은 크기가 일정한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유명한 주기활성이 바로 태양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 태양을 예시로 들어서 이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화를 우리가 나눠서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태양하고 질량이 비슷한 별 같은 경우는 어떤 단계를 거치냐? 이제 가늘고 길게 산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어때? 짧고 굵게 산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주기활성 단계가 끝나면 중심부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되냐? 우리 뒤로 가서 중심부가 헬륨만 남은 상태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륨액이 들어가 있으면 이때부터는 더 이상 주기활성이 아니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거성 단계라고 부르기로 이제 얘기를 했었지. 그럼 이제 거성 단계가 되면 바로 헬륨이 핵융합을 하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이 헬륨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쪼그라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헬륨이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이제 쪼그라드니까 역시 단열압축 과정에 의해서 주변에 열을 뿌린다고 했잖아?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소가 가열이 된다고. 이 수소의 연소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소를 이렇게 가열시키면서 주변 껍질에 있는 수소가 먼저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하고 이 수소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여기서 또 엄청난 이렇게 힘이 만들어지게 되지.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수소를 밀어버리니까 이제 별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성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거성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딸려서 바깥 부분이 어때? 붉은색을 띠는 적색 거성이 된다고 했었고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그냥 거성이 아니고 우리가 초거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에 또 얘기한 게 그러면 핵융합 반응의 목표 지점이라는 게 있는가? 근데 목표 지점이 있다라고 했었죠. 원자핵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까지 가길 원한다. 그 원자핵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바로 뭐였어? 어떤 원소? 철이었지. 그치? 중심부가 철까지 가면 이제 더 이상 핵융합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치? 근데 철까지 가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반돼야 되는 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한 별인 초고성 같은 경우는 철까지 가는데 이 태양 같은 별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에너지가 딸린다고 했었지. 그래서 철까지 가지 못하고 중심부가 어때? 탄소까지만 가고 멈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심부가 탄소랑 각각 철만 남게 되면 역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가 얘 같은 경우는 수축과 팽창하는 게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냥 별이 팡 하고 터져버린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는 초신성 폭발이 거치면서 이때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철이 더 무거운 원소로 이렇게 핵융합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남은 잔해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중성자 별이 된다든지 아니면 밀도가 더 커지게 되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계속해서 수축하다가 나중에 빛도 빨아들일 만큼의 엄청난 밀도를 가진 블랙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량과 태양이 비슷한 별도 역시 수축과 팽창을 하는데 얘는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커지진 않고 중심과 주변이 분리된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중심에 탄소를 가지는 별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껍데기가 행성상 성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화 단계를 보면 적색 거성에서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에 있는 탄소가 점점 수축을 하니까 우리 눈에 엄청 뜨겁고 작고 밝은 별이 백색의 성으로 진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에 별의 진화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거쳤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요. 여기 한번 봅시다. 태양계와 이제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태양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이제 태양의 진화 과정을 보는 거죠. 근데 똑같아요. 일단 태양도 역시 주기활성이다 보니까 역시 서론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태양계는 약 50억 년 전에 우리 은하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태양계가 있는 위치 배웠잖아? 우리 은하의 나선 8로부터 이제 스타트를 합니다. 근데 이 나선 8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초신성이 폭발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왜 초신성이 폭발하는 게 먼저냐? 태양이나 지구만 봐도야 어때? 이미 우리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함유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태양은 최초의 별이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초신성이 먼저 폭발을 하고
그때 여러 종류의 원소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뭉치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원소들이 포함된 태양계의 성운들이 뭐 하게 된다? 수축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어서 봅시다. 자, 초신성이 폭발을 했고 이때 생긴 충격으로 아까도 말했지 밀도가 불균일해져야 된다고. 그쵸? 그리고 그 중에서 밀도가 유독 어때? 큰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하기 시작을 한다고. 중력 수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력 수축만 한 게 아니고요. 좀 더 스페셜하게 회전까지 하게 됩니다. 돌기 시작해요. 자, 이 도는 방향판 우리가 생각해도 유추가 돼요. 어느 방향으로 돌았냐? 서에서 동으로 돌았죠. 우리가 많이 배웠지? 천체를 했었을 때. 태양의 자전 방향, 태양의 공전 방향, 지구의 공전, 지구의 자전. 그쵸?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의 공전 방향 다 서에서 동이잖아.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애초부터 서에서 동으로 회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축하면서 회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졌냐? 태양계의 성운이 만들어졌지. 자, 그런데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태양계 성운이 뭐 했냐면요. 수축합니다. 수축.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덩달아 올라가는 게 있어. 이제 그게 뭐냐? 우리 오른쪽에도 나오는데 밑에 나오나? 그 피겨스케이트 보면요. 김연아 선수 있잖아? 그 김연아 선수가 처음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스핀을 하잖아? 근데 나중에 점점 갈수록 팔을 이렇게 어때? 폭이? 모아지지. 그치? 그리고 나중엔 어때? 몸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완전 구부리잖아. 그럼 그때 스핀하는 속도가 어떻게 돼? 엄청나게 빨라지지. 그치? 그거랑 마찬가지야. 얘가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회전을 하는데 계속해서 몸을 오그라드니까 계속해서 회전 속도가 어때? 엄청나게 빨라지게 된 거라고. 근데 이 회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잖아? 그러면 이 힘이 세죠. 우리 원운동할 때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치 놀이공원 가는 거잖아. 원심력이라고 하죠. 원심력이 엄청 세죠. 그럼 원심력이 세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물질이 자꾸 바깥으로 뭐 하려고 해? 나가려고 해. 너네도 놀이공원 가서 타보면 알죠? 회전하는 거. 요새 뭐 디스코 이런 거 하나? 그 구미 있잖아. 그 이름 뭐지? 디스코 팡팡? 맞지? 디팡디팡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거 타면 알잖아. 막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 어떤 모양이 되게 되냐면 피자 있잖아. 피자의 그 반죽, 도우 만들 때 이렇게 반죽이 있고 이 반죽을 손으로 뭐해? 돌리잖아. 근데 돌릴 때 어때? 엄청 빨리 돌리잖아. 엄청 빨리 돌리니까 피자 반죽이 어때요? 점차 어때? 옆으로 퍼지면서 두께가 자꾸 어떻게 돼? 얇아지지. 그치?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읽어볼게. 자,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성운이 이제 수축을 하고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하고 밀도는 계속 높아졌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원시별인 원시태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름이 원시태양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 절대 핵융합반응 못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원시태양은 핵융합을 못하는 별이야.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수축하면서 회전하니까 속도가 자꾸 빨라지네. 빨라지니까 원심력도 자꾸 세지니까 원시태양의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어때요? 자꾸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납작한 뭐를 만들게 되냐? 원시 원반을 만들게 되죠. 자, 납작한 원시 원반의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원시태양은 끊임없이 수축합니다. 그치? 끊임없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가 쪼그라드니까 중심부의 온도는 자꾸 올라가요. 자, 그리고 이제 원시 원반을 이루고 있던 입자들은요 계속 회전을 하면서 부딪히네. 부딪히면서 자꾸 합쳐져. 합쳐지면서 사이즈가 자꾸 어때? 커지면서 뭘 만들게 되냐? 미행성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미행성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중심부는 계속 뜨거워지니까 나중엔 1000만 켈빈에 결국 도달을 했겠지.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뭐로 진화하게 되냐? 태양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봅시다. 이 원시 원반에 있는 미행성체들 있죠? 이 미행성체들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시나 부딪히고 있어요. 그치? 부딪히면서 자꾸 합쳐져요. 합쳐지면서 사이즈가 커지니까 이게 진화가 되면서 원시 행성을 만들고, 이 원시 행성이 된 상태에서도 미행성체는 끊임없이 계속 부딪히네. 그러다가 이제 질량이 이제 어때? 위성을 가질 정도의 강한 중력을 가진, 그쵸? 큰 뭐가 된다? 행성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행성이 만들어졌다. 이 행성 중에 하나가 지구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시 태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원시 태양이 당연히 온도가 가장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시 태양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잘 안 보이네. 원시 태양에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았겠지? 원시 태양에서 이렇게 열이 뿜어져 나오니까 원시 태양에 가까운 곳은 온도가 뜨거웠을 거야. 근데 이렇게 온도가 뜨거우면은 우리 또 알잖아. 태양에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태양풍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태양풍이라는 이런 입자의 흐름이라는 열의 흐름 때문에 가벼운 입자들은 뒤로 어때? 밀려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 가까운 곳에는 이 뜨거운 열을 버틸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물질만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 무거운 물질의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 있냐? 철과 니켈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이죠, 금속. 그러면 금속밖에 없어요? 비금속은 없나요? 비금속도 있죠. 비금속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원자번호가 좀 뒤로 가는 산소랑 규소 같은 애들. 원자번호 뭐 14번, 원자번호 8번 이쯤은 돼야지 좀 질량이 크니까 이제 녹는 점이 이렇게 높은 물질들이 그 앞에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먼 곳은 어때? 먼 곳은 당연히 이제 온도가 훅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벼운 물질들이 도망가지 않고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애들은 누가 있냐? 수소랑 헬륨 같은 애들이 이제 그 멀리 붙어 있을 수 있겠죠. 원자번호 1번, 2번 이런 애들. 그럼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된 거야? 미행성체가 된 거지, 그치? 그리고 이 미행성체들이 계속 합쳐지면서 원시 행성이 되고 원시 행성의 미행성체들이 계속 붙으면서 얘네들이 행성으로 진화가 된다고. 근데 우리 앞에 양을 좀 비교해 볼까? 철, 니켈, 산소, 규소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봤더니 얘네들 원자번호가 한참 뒤니까 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애들이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들이잖아. 그럼 이거 양이 많겠어, 적겠어?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니까 많아요. 적어요. 적죠. 그치?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애들은 양이 적어. 뭐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뭐 많다고 해봤자, 그치? 빅뱅 당시 만들어진 거에 비하면 한참 양이 적지. 예, 맞아요. 그치? 근데 수소와 헬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우주하고 그 다음에 별에서 탄생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 그치? 수소는 안 되긴 한데 수소는 우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주가 만들어질 당시에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양이 굉장히 어때? 많죠. 그치? 엄청나게 풍부한 양이지. 그럼 이 앞라인에 있는 애들은 애초부터 양이 적어. 그러니까 애초부터 양이 적은 애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당연히 크기가 어떻겠어? 작지. 크기가 작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미행성체들은 크기가 굉장히 작아. 붙어봤자야. 그럼 이렇게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어도 크기가 워낙 작으니까 질량도 어때요? 작죠. 그쵸? 여기 질량이 작아요. 자, 앞쪽에 있는 애들은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다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뭘 만들겠어? 크기가 작고 질량이 작은 행성이 지구형 행성을 이제 만들겠지. 자, 앞라인에 있는 수금지화가 크기가 작고 질량이 작은 우주. 그쵸? 우주 자체의 양이 부족했으니까. 그런데 이 뒤쪽에 있는 애들 보자고. 수소하고 헬륨 같은 애들이야. 그 우주에 엄청나게 많잖아. 그런 것들이 계속 뭉치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 뭉치면 어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그치? 엄청난 크기를 갖는 미행성체로 이제 진화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비교적 우리가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애들이지만 알다시피 기체도 모아놓으면 어때? 엄청 무거워질 수 있잖아. 그래서 크기가 졸라 커지니까 이제 질량도 어때? 덩달아 엄청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진화해서 뭐가 되냐? 목성형 행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합시다. 밑에. 자, 지구형 행성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태양과 가까운 곳에는 암석. 그렇죠? 암석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무거운 애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하고 먼 곳에서는 기체 성분의 이제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밀도를 따져보면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자, 맞아볼게. 태양과 가까운 곳은 온도가 높으니까 가벼운 물질들은 대부분 뒤로 날아갔다. 그래서 우리 앞에 붙어있을 수 있는 애들은 무거운 물질. 철, 니켈, 규소 이런 무거운 물질들이 남아서 미행성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반대로 이제 태양에서 먼 곳, 태양에서 먼 곳은 온도가 낮으니까 녹는 점이 이제 낮은 얼음, 메테인 이런 가벼운 물질들이 이제 응축하면서 미행 성체들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미행 성체가 빠르게 이제 자라죠. 그쵸?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수소와 헬륨, 우주에 가장 많은 원소인 1, 2등을 끌어당기면서 엄청난 사이즈를 갖는 거대한 목성의 행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걸 성운설이라고 불러요. 성운설. 이것도 썰이야, 썰. 오케이?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아마 또 나올 수도 있긴 해요. 학교 시험에. 근데 쉬워. 우리 지구형 행성이 목성형 행성을 이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냐? 밀도밖에 없어요. 밀도만 유일하게 이기고요. 나머지 다죠. 그치? 봤잖아. 아까 크기도 지고, 질량도 지고, 고리, 위성 이런 것들 다 지잖아. 그치? 그래서 지구는 대신 이제 표면이 단단하고 이제 목성은 대신 이제 표면이 기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구 자체는 단단한 암석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죠. 오케이? 그럼 뒤로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 지구가 탄생하게 된 배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태양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태양 안에 이제 구성하고 있는 태양계의 이제 행성인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자, 그럼 지구는 행성이니까 뭐부터 시작을 하냐? 미행 성체부터 스타트를 해야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미행 성체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게 돼. 근데 이 미행 성체들이 이제 어떤 원소를 갖고 있냐? 그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우리 비교적 무거운 원소라고 했었죠? 철, 니켈, 그 다음에 산소하고 규소, 금속과 이렇게 무거운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미행 성체들이 부딪혔잖아. 그럼 미행 성체들이 언제까지 부딪혔냐? 그것도 궁금하잖아. 근데 미행 성체들은요. 완벽한 지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미행 성체의 충돌은 끝까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미행 성체 충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다. 미행성체의 충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다. 그러면 이거 미행성체의 충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루어졌다라는 건 일단 질량은 끊임없이 무거워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지구는 계속해서 무거워지고 있었구나. 됐으면 이제 이 상태로 가볼게. 자, 철, 니켈, 산소, 규소로 이루어진 단단한 암석 물질인 미행성체들이 부딪혀. 자, 이 미행성체들이 부딪히면 이 과정에서 항상 동반되는 게 뭐냐? 열이 돼, 열. 그쵸? 이 마찰에 의해서 충돌에서 발생하는 게 열이 있잖아. 그래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게 되네. 그럼 이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에 의해서 아까 단단했던 암석들이 싹 다 뭐하냐면 녹지. 그치? 그럼 우리 배웠지?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 물질이 뭐야? 암석이 녹으면 뭐가 되지? 세 글자로? 마그마. 그렇지, 마그마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암석들이 막 부딪히면서 그치? 녹게 되니까 이 지구가 싹 다 액체 상태로 녹아버리는 마그마의 바다 상태가 돼요. 자, 이렇게 마그마의 바다 상태가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마그마는 우리 액체 상태잖아요. 그치? 그래서 층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층의 분리가 일어나. 층이 이렇게 나눠지네. 근데 그 나눠지는 느낌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겠지? 앞에는 금속이고 뒤에는 비금속이니까 당연히 금속들이 더 무겁잖아요. 그치? 그래서 금속이 밑으로 가라앉죠. 그래서 철, 니켈은 밑으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산소하고 규소는 가벼운 비금속이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위로 뜨지. 그러면 우리 이제 철, 니켈로 된 지구의 중심부 배웠네? 이거 뭐였어 이름이? 그렇지. 그래서 이 철, 니켈로 이루어진 이 부분은 이제 지구의 중심부 핵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남은 산소하고 규소들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위로 떠 있는 층이 만들어지네. 지구의 80%를 차지하는 부피, 엄청나게 부피가 큰 멘틀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핵과 멘틀로 층이 두 개로 이제 분리가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오고 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 멘틀과 핵까지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미행성체의 충돌은 일어나긴 하는데 충돌 횟수가 줄어요. 미행성체의 충돌은 일어나긴 하는데 충돌 횟수가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충돌 횟수가 떨어지면 충돌 열도 줄어? 충돌 횟수가 줄어드니까 충돌 열도 줄네. 그러면 우리 알다시피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쵸? 열이 아까보다 덜 나오게 되니까 식기 시작해. 지구가 점점 식어. 그러면 우리 지구에 가장 먼저 이제 영향을 받는 부분은 바깥 부분이잖아. 그치? 그래서 바깥 부분에 있는 멘틀이 이렇게 식어요. 멘틀이 이렇게 식어가지고 이렇게 얇은 껍질을 만들기 시작을 해. 그 껍질이 뭐겠어? 기가. 그쵸? 그러면서 이제 지각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확 굳어버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껍질들이 이렇게 식는 과정에서 아래에 있는 멘틀들이 뭐 하게 되냐면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지각을 뚫고 자꾸 올라와. 그치? 그러면서 우리 일어나는 현상 두 글자로 뭐라고 배웠냐? 화산활동이라고 배웠죠. 이렇게 지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멘틀이 자꾸 위로 올라오니까 엄청난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이 화산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물질들 있잖아. 화산재, 그 다음에 뭐야? 용암, 그 다음에 또 뭐야? 화산가스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화산가스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 화산가스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뭐게? 화산가스에 가장 많은 성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 근데 이산화탄소는 2등이야, 2등.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건 2등. 누가 1등이게? 엄청 그냥 흔한 거야. 생각보다 엄청 흔한 거. 누구겠어? 산소요? 좀 흔한 거 있잖아. 그냥 공기 중에도 있고 너 숨 쉴 때 나오는 거. 이산화탄소 또 배설할 때도 이거 나오잖아. 수증기. 수증기. 그래서 수증기가 이제 나오게 되지. 수증기,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오죠. 수증기가 양이 훨씬 많아. 그럼 이제 화산활동에 의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수증기가 위로 올라오잖아. 그쵸? 이렇게 엄청나게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와. 근데 이제 지구가 식고 있잖아. 그럼 뜨거운 수증기가 확 올라왔다가 그 수증기가 식으면서 거대한 뭐를 만드냐? 구름을 만들죠. 그치? 거대한 이렇게 구름을 만든다고. 구름. 그럼 이 구름에서 당연히 뭐가 내리겠어? 그래, 비가 내리지. 그치? 이 구름에서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그 원시지각이 만들어진 것 위에 빗물이 이제 쌓이기 시작해. 이 빗물이 쌓이고 쌓여서 그 위를 덮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바다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원시 바다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원시 바다. 원시지각이 만들어지고 그때 화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때 나온 그 수증기가 이렇게 분결이 되면서 싹 다 비가 된다고. 그러면서 그 비가 원시지각 위에 이렇게 모이면서 얘가 원시 바다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아까 화산가스에서 2등으로 많은 애가 이산화탄소라고 했잖아. 이 이산화탄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산화탄소가요 물에 되게 잘 녹아.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탄산음료 마시는 거잖아. 그치?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바닷물에 싹 다 녹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초기 지구에는요 이산화탄소가 되게 많았는데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이산화탄소들이 다 녹기 시작했어. 그럼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무슨 이온이 되냐? 우리 이온식 그때 기억나지? 탄산이온이 된단 말이야? 탄산이온? 근데 우리가 바다를 이렇게 마셔보면 바닷물이 탄산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그 많은 탄산은 다 어디 갔냐? 그 많은 탄산이 어디로 갔냐? 우리 아까 계속 끊임없이 밑에서는 뭐가 올라와? 멘틀이 올라오고 있다고 했지. 그치? 그러면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또 이 화산활동이 일어날 때 나오는 물질이 바로 뭐였냐면 칼슘 이온이 같이 나왔어.
이렇게 내부에서 화산활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기 원시 바다에 칼슘 이온이 같이 나오네. 그럼 오 엄청나게 많은 그 이산화탄소랑 칼슘 이온이랑 서로 뭐해?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뭐 되겠어? 탄산, 칼슘, 우리 알잖아. 카프3, 그치? 탄산, 칼슘의 앙금이 돼가지고 바다 밑에 다 가라앉았어. 이게 이제 뭐로 바뀌냐? 석회암층으로 바뀌냐. 그 많던 이산화탄소가 바다 밑에 석회암층을 싹 다 만들어주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아직까지는 생명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는데 우리 생명체가 이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의 첫 번째 요건이 뭐냐? 액체 상태의 물이야. 그치? 액체 상태의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여기에 본격적으로 어때?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최초의 생명체는 먹잇감이 없잖아.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냐? 강한 빛, 그 다음에 물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또 물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어? 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면 광합성 할 수 있지.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명체가 바로 바다 안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이 최초의 생명체는 세균이에요, 세균. 이 세균의 이름 나중에 통합과학 2에 나오니까 알아둡시다. 남세균이야, 남세균.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바다 안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돼.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 그러면 광합성을 하면 그때 나오는 기체가 뭐야? 산소죠. 그치? 그러면서 이제 지구에 산소의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남세균 덕분에. 그럼 이제 산소의 농도가 올라가니까 이 산소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때 번개가 막 치잖아? 번개에 의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산소가 뭐로 바뀔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 맞아. 오존층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번개를 맞으면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대기에 오존층도 만들어지게 돼.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강한 자외선을 가려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다에서만 생명체가 살았는데 이제 오존층이 서서히 만들어지면서 육지로 생명체가 올라오게 돼. 그래서 이게 통합과학 2로 이어져요. 지질시대. 오케이? 그래서 생명체의 진화 순서는 바다에서 육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밑에 이제 밑줄 그어봅시다. 자, 미행성체의 충돌이야.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원시지구가 만들어졌고 이 미행성체의 충돌로 발생한 열에 의해서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가 만들어졌다. 아직 우리가 아는 그 바다가 아니야. 물에 있는 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소와 산소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서 멘트를 이제 만들었고요. 멘트를 만들었고, 아이고, 잠깐만. 멘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철과 니켈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소들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이제 핵이 되었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부가 이제 무거워진 이유가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그마와 화산활동, 그쵸? 이때부터 이제 슬슬 시작했었는데 이때 분출된 가스하고 수증기, 그쵸? 이 안에는 이산화탄소도 있었다고. 얘는 지구의 대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기의 지구는 산소가 엄청나게 적은 상태였던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미행성체의 충돌이 뭐해?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그치? 그러면서 지구 표면들이 냉각되고 굳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단단한 원시 지각을 만들죠. 원시 지각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충돌의 수가 줄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온이 뚝뚝 떨어지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들이 어때? 응결한다고. 그쵸? 응결하면서 얘네들이 모여서 비가 되고 이 빗물이 모여가지고 어때? 원시 바다가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면 이때 이산화탄소가 어때? 싹 다 녹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녹아 들어가고 칼슘 이온과 화학 반응을 해서 탄산칼슘의 상태인 석회암층을 만들었다. 그치? 그걸 아까 말해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구가 만들어져서도 한참 지났네. 수억 년이 지난 후에, 그쵸?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죠. 아마 4억 정도 지났다라고. 4억인가? 그런 줄 알다면.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화를 하면서 점차 다양한 생물들이 이제 출현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질 시대를 46억 년으로 보거든요. 46억 년. 그러니까
46억 년 정도 시간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때부터. 자, 그래서 밑에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그거예요. 생명체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액시 상태의 물이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에서 얘기를 해볼 거야. 아, 지구와 생명체를 보니까 이제 수소와 헬륨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 그치? 수소와 헬륨 대신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아. 그럼 이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냐? 아까 말했듯이 별에서 만들어졌다고. 별의 진화 과정. 그래서 이 다양한 원소들은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양에 비하면 굉장히 미량이지만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쵸? 우리 막 나중에 면이 한 달 그 민터 한다고 했으니까 가서 자기소개 할 거 아니야. 여은아, 너 어디서 왔어? 그럼 이제 어디서 왔다고 해야 돼? 김원진이 이거 대구라고 해가지고 너 어떻게 알고 있어? 들었어. 나는 별에서 왔어. 이렇게 말해야지. 나는 별에서 만들어졌어. 이러면 이제 초인상. 쉽지 않다. 김원진. 맞아, 내가 원지한테 물어봤지. 원진이 너 어디서 왔어? 라고 대답하면 물어봐야 돼. 대구?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재료는 그 별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라 이거지. 고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수소의 고향 찾기 한번 가봅시다. 수소의 고향 찾기. 그리고 헬륨의 고향 찾기 한번 가봅시다. 수소의 고향 찾기, 헬륨의 고향 찾기. 자, 이 수소의 고향 찾기 아까 말했죠. 수소는요 오로지 어디서밖에 만들어지냐? 우주 빅뱅 당시밖에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치? 우리가 뭐 별 내부에서 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했어? 아니었잖아. 수소를 썼지 오히려. 그치? 그래서 우리 수소의 고향 찾기를 하면 우주의 우주 빅뱅 당시. 그럼 헬륨의 고향 찾기라고 하면 이제 헬륨은 어디야? 당연히 또 우주죠. 빅뱅 후 3분이 됐을 때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었다. 우리 그거 배웠잖아. 그치? 그리고 또 뭐 배웠습니까? 저번 주에 별에서, 별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4개의 수소를 가지고 하나의 헬륨을 만든다. 그치? 우주와 별 이렇게 두 갈래로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양도 한번 얘기해볼까? 둘 중에 누구의 양이 더 많다? 우주예요, 별이에요? 헬륨을 만든, 그치? 우주를 따라갈 수 없어요. 우주에 만들어진 양이 훨씬 많아. 별에서 만들어진 양 있잖아? 진짜 적어. 뭐 어떻게 표시해야 돼? 막 이 정도? 지금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지금 힘드네. 알겠지? 별의 양이 훨씬 더 작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뭐 1등, 2등 이제 누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내신 들어가서 서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이거 이제 밑에 아까 나온 내용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어디서 이제 유래가 되었냐 그런 것들 뒤로 가볼게요. 우리 5번 문제만 풀고 화학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화학까지 했어요. 그 주기율표. 이걸 알칼리 이렇게 많았죠. 알칼리 금속은 거의 조금 알칼리 금속 할 때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아니야. 그 외워야 될 것만 내가 알려줄 거야. 그때 우리 외워야 될 주기율표 줬잖아, 표. 그것만 딱 외우면 돼. 꼬리가 진짜 배 아프네. 근데 점심시간 알아보니까 이런 거 아니야? 2시까지 하던데. 너 지금 그 이름을 쓰고 여기 갈 거야? 어디요? 여기 가면? 네. 엄마가 같이 온다 해가지고. 아, 오신대? 알아서 나쁘지 않아. 그래? 주말에 사람 좀 있던데. 근데 일요일도 하잖아, 저기. 아 그래요? 물리치료 받아야 되겠다. 충분할게요 진짜. 주사 맞으면 허리에 주사 맞으면. 생기 쪽에 자빠졌어? 그냥 그 힘을 많이 써서 그런가? 몸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너무 아파.
어머니 30분 나오신대? 네. 봅시다. 5번. 자, 우리 지구의 형성 과정을 보면요. 올바른 거, 동그라미, 틀린 거 S.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면서 철, 니켈 등의 물질이 가라앉아 핵을 만들었다. 그래, 맞죠? 그치? 그다음 지구의 탄생 초기에는 4개의 주성인 질소, 산소? 아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치? 이산탄소가 엄청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바다가 만들어진 이후에 대기 중 이산탄소의 양이 감소하였다. 그래, 바다에 다 녹았다고. 그치? 맞는 말. 그 다음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출현했다. 맞아요. 액체 상태의 물이 필수적이어서 바다에서 등장을 했고요.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에 자외선이 너무 셌어. 그래서 바다가 일종의 이제 자외선을 가려주는 역할도 했어요. 바닷물이. 그래서 우리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그러니까 원시지구에서 지구로 진화하면서 질량은 거의 일정? 아까 말했지. 끊임없이 증가했다고. 그쵸? 그래서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되겠는가? 잘 체크하시고요. 필요할게요. 자, 이제 화학이고요. 화학에서 이제 원소와 그 주기율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소 같은 거는 뭐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가 얼마냐라고 하면 110여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약 108가지인데 108가지 단어를 해서 110여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원소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원소가 재료야. 원소가 많겠어? 물질이 많겠어? 원소 가지고 물질을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그치? 물질이 훨씬 더 많죠. 그치? 오른쪽에 써있지? 그 다음 이제 원소는요 2가지로 나눠요. 성질에 따라서 금속과 비금속 이렇게 2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 금속은 상온에서 실온에서 무슨 상태냐? 대부분 고체 상태죠. 그럼 다 고체냐? 아니야. 수는 예외. 예외 조심해야 돼. 학교 시험에서는 예외도 잘 나와. 수는 액체로 예외다. 그럼 비금속. 자, 비금속은 무슨 상태냐? 기체 아니면 고체예요. 그럼 다 기체랑 고체밖에 없냐? 아니지. 예외 조심하라고 했지. 브로민, 액체야. 그래서 각각의 예외인 물질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내신에 나오니까. 자, 그럼 금속부터 볼게. 자, 금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부터 공부합시다. 금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맨 아랫줄입니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가 금속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에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전자를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이때 잃어버린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 원자에게 구속을 벗어났다라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자유전자라고 불러요. 자유를 찾은 전자. 그래서 원자에게 구속을 벗어난 이제 전자, 자유전자. 이 자유전자가 생기고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전하가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를 띠는 양이온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다음 뭐 누가 있어? 금속 중에서 뭐 리튬 뭐 이런 것들,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금속이지. 자, 그리고 이 금속이요 아까 전자를 잃었다고 했잖아요. 이 잃어버린 전자가 자유전자인데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의 성질들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할 금속의 성질이 다 자유전자 때문이야. 자, 이렇게 금속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요 외부에서 들어온 빛을 흡수해. 흡수에 따라 다시 빛을 뱉어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어때? 빛이 나오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느껴져. 그게 이제 뭐냐? 광택이죠, 광택. 그치? 그래서 금속마다 어때? 특유의 광택이 있지. 금은 노란색, 뭐 은은 뭐 은색,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유전자가요, 또 뭐를 하냐면요. 내가 열을 갖다 주면 자유전자가 막 움직이면서 열을 주변으로 빨리빨리 퍼뜨려줘. 그래서 우리가 금속하면 어때? 전도가 잘 된다. 배웠잖아? 그치? 열을 잘 전달해요. 그리고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자유전자가 어때? 플러스 쪽으로 싹 다 움직여. 그럼 전하를 뜨는 입자가 움직이잖아? 그럼 뭐가 잘 통해? 전기가 잘 통하지. 그치? 이제 열이 잘 통하고 전기가 잘 통해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하잖아? 그럼 이 자유전자들이요 금속의 결합을 안정화시켜줘가지고 웬만하면 부서지지 않아요. 그리고 금속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모양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얇게 피거나 아니면 가늘게 뽑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금속 같은 경우 이제 이름이 보통 어떻게 끝나냐? 뒷자리가 이렇게 륨륨 슘 튠으로 이렇게 끝나요. 륨륨 슘 튠. 그래서 일반적인 금속들 생각해 볼 때 륨륨 슘 튠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알루미늄, 그다음 뭐 리튬, 그다음 또 뭐 있어? 세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쵸? 그런 것들 륨륨 슘 튠으로 끝나는 것들은 일반적인 다 금속이야. 모든 금속이 절대 끝나는 건 아니지. 철, 구리 이런 건 예외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봅시다. 자, 비금속이요. 비금속은 좀 유명한 비금속들이 이제 나올 건데, 유명한 비금속들은요, 끝자리가 뭐로 끝나냐? 소로 끝나요, 소.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이런 애들 되게 유명한 애들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끝자리가 일반적으로 소로 끝나는 애들이 좀 유명해.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의 또 아주 중요한 특징, 바로 밑에부터 봅시다. 전자를 이제 뭐 하냐? 얻어요. 아까 금속은 분명 잃었거든요. 근데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기 쉽냐? 음이온이 되기 쉬운 게 비금속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즉 마이너스 전하를 띄기 쉽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산소 이런 거 있죠. 산화이온, 그치? 이런 것들 다 마이너스를 띄는 이온이잖아, 그치? 자, 그럼 얘는 반면에 전자를 얻어버리는 거니까 자유전자가 없죠. 전자를 잃지 않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 금속이 갖고 있는 성질들이 다 어때? 해당이 안 되죠. 광택 없고, 그 다음에 열, 전기 잘 안 통하고. 그럼 모든 애들이 다 그래? 또 그건 아니라고, 그치? 예외 조심하라고 했죠? 흑연, 연필심 있잖아? 연필심은 또 예외야. 연필심, 나중에 우리 그래핀으로 또 보게 될 거고, 일단 이 정도만 잘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금속과 비금속이 이렇게 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가서 주기율표로 갑니다. 자, 주기율표 첫 번째 우리가 그 첫 수업할 때 주기율표에 대한 소개부터 들어갔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 원소들을 무슨 순서대로 배열했냐? 원자 번호 순서대로, 즉 양성자의 숫자대로 배열한 걸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하였다. 너무 중요해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이 되어 있대. 아,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되었구나. 그럼 그 세로줄의 이름이 뭐냐? 바로 족이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소개할 때 세로줄이 중요해 라고 했었잖아. 그치? 여러분 세로줄을 주목하셔야 돼요.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고, 이 족이 어디까지 있었냐? 1족부터 18족까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여기 써있죠. 같은 족 원소들은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라는 게 뭐냐? 화학적 성질 간단해. 방금 내가 이렇게 말로 읊어줬잖아. 이게 화학적 성질이야. 금속이 가지는 화학적 성질, 비금속이 가지는 화학적 성질, 이런 게 화학적 성질이야. 설명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화학적 성질이야.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안 한 건데, 화학적 성질 말고요, 하나 더 있어요. 물리적 성질도 있어요. 물리적 성질. 이 물리적 성질은 뭐냐면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숫자로 표시하는 것들이 물리적 성질이야. 내가 측정을 해서 숫자화 시킨다? 그러면 다 물리적 성질을 뜻해요. 숫자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다. 아, 그럼 이건 물리적 성질이겠다.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싹 다 물리적 성질. 같은 세로줄에 있다고 해서 물리적 성질이 같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치? 실제로 녹는 점, 끓는 점, 밀도는 다 달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가 있는데, 주기율표의 왼쪽하고 가운데, 주기율표 우리 뒷장에 바로 나오고요. 우리 왼쪽과 가운데 대부분이 싹 다 금속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게 금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의 귀퉁이에 비금속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밑에 있는 표 있죠? 확대형. 이거 사실 그 내신에 나오긴 하는데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달라요. 과탐실에서 아마 할 가능성도 좀 높고요. 알겠지? 그때 와서 보십시오. 단순 안 빕니다, 이거. 들어갈게. 자, 여기 그래서 주기율표 이렇게 나오네.
우리 외워야 될 주기율표를 제가 표시해놨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표시하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박스 쳐놨어요. 노란색. 전에 나눠준 그 표 있죠? 그 표가 여기서 이렇게 노란색만 발치한 표였어. 그것만 외우면 돼요. 주기율표 다 주어질 수 없어요. 자리도 없고. 응? 저 노란색. 노란색. 내가 그 노란색 이렇게 박스 이렇게 쳤잖아? 여기 노란색. 여기 노란색 보여? 좀 노란가? 이렇게. 우리 기억나지? 이거 수리남에 가면 칼빵 맞는다 뭐 이렇게 해서 했잖아. 그치? 수리남에 가면 칼빵 맞고 배민준 마스크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치? 마스크 벗어 이거 했었잖아. 마스크가 밑에 더 있다 쓰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3족. 13족이 내가 처음에 분할까지 알려줬잖아. 그치? 근데 이제 나중에 반도체가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가면 13족에서 밑에 있는 애들도 좀 필요할 때가 있어. 인듐하고 갈륨. 근데 순서는 안 중요해. 그냥 13족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런 애들이 있다. 그 정도만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된다. 분할인가? 분할인가? 이게 뭐지? 이게 분할인가? 분할인가? 됐죠? 형들이 만들어줬어. 이번에 이게 물리 원에 나오거든. 그래서 7과 애들이 만들어줬어. 만들지 않는. 어? 만들고 있어.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줬어. 됐죠? 그 다음에 뭐 CS랑 수선에 인질이 잡혔어요. 도와주세요. SOS. 그 다음에 17조 기억나죠? 폭시브랄. 그치? 애들 이렇게 쭉 외워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18조 완벽한 애들이라고 했었죠? 그치? 전자배치가 완벽한 거예요. 핵이 아니고 전자배치가 완벽한 18조 헬레나, 헬륨, 네온, 아르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 정도만 외워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위에다가 그 성질을 다시 써놨어요. 금속의 성질, 비금속의 성질 계속 갖고 가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요, 통합과학 2의 첫 단원, 4만원 반응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금속의 성질이 뭐고 비금속의 성질이 뭔지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금속의 성질이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했냐? 전자를 읽기 쉽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 전자를 읽기 쉽다는 거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라는 뜻과 같다고 했어. 그래서 금속의 성질, 전자를 읽기 쉽다고 그 다음에 양이온이 되기 쉽다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리고 전자를 읽기 쉽다 전자를 쉽게 잃을수록 쉽게 양이온이 될수록 우리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하냐 금속에서 반응성이 크다라고 해. 그러니까 반응성이 큰 금속일수록 쉽게 양이온이 되고 쉽게 전자를 잃어. 그래서 반응성에 대한 얘기도 이제 슬슬 나와. 통합과학 2에서 본격적으로 나와요. 통합과학 2에서 금속의 반응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걸 또 하나의 킬러 단원으로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잘 맞는 게 중요해.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거는 전자를 그만큼 쉽게 잃고 쉽게 양이온이 된다라는 소리라고. 그러면 이걸 반응성이 작은 건 뭐냐라고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금속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요. 금속에서 반응성이 작다라는 거는 양이온이 잘 안 된다는 뜻이고요. 양이온이 잘 안 된다는 건요. 금속 원소 상태로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금, 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애들 다 금속 그 자체잖아. 그치? 그런 애들은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쓰지. 비금속도 마찬가지야. 아까 비금속 전자를 얻기 쉽잖아. 그리고 음이온이 되기 쉽잖아. 근데 전자를 쉽게 얻을수록 쉽게 음이온이 될수록 비금속에서는 그걸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이유는 알다시피 여기서도 반응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 주기율표에 이쪽이 딱 금속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외워야 될 주기율표는 금속이 거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찐 주기율표는 대부분이 다 뭐야? 금속이니까 알아둬야 돼. 알겠죠? 머릿속에 상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일단 금속을 좀 봅시다. 근데 금속을 보니까 여기 왕따 하나 있죠. 그치? 금속 라인에 껴있는 왕따는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수소가 금속 라인에 껴있는 비금속이야. 왕따는 항상 챙겨야 되지. 그치? 금속 라인에 껴있는 비금속, 왕따, 수소. 자, 그럼 비금속들 빼고, 수소 빼고 1, 2, 3, 4, 5, 6, 7, 8, 9, 10, 12, 거의 13조까지. 그치? 여기까지가 거의 다 금속 라인이잖아? 그럼 이 금속들 안에서도 반응성이 다르다고. 근데 여기서 반응성이 가장 큰 금속이 바로 어디에 있냐? 1쪽에 있어요. 1쪽. 이렇게 내가 외운 것 기준으로 표시하면 여기. 실제로는 여기 다 해당되긴 해요. 여기 다 해당되긴 되는데 밑에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금속 중에서의 반응성 1등은 1족에 있어. 우리 여기에 있는 애가 금속 중 반응성 1등이다. 1쪽에 있는 리튬부터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금속 중 반응성 1등. 그러니까 양이온 엄청 잘 내고 전자 완전 쉽게 읽고 그렇지. 그러니까 반응성이 엄청 커요 얘네들. 얘네들을 우리는 이제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묶어서 부를 겁니다. 알칼리 금속. 자, 그 다음에 비금속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배울 거는 비금속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비금속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쓸 거거든요. 자, 이 비금속 중에서도 반응성 1등이 있단 말이죠. 그치? 그게 바로 17족이에요. 17족이 아까 했던 그 폭시거를 있잖아. 그쵸? 얘가 비금속 중 반응성 1등이에요. 비금속 중에 반응성 1등. 그래서 얘네들을 묶어서 할로젠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 비금속 중 반응성 1등을 묶어서 할로젠 원소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18조. 이거 보통 보니까 양 끝과 끝인데, 그치? 여기 있는 끝에 있는 비금속은 뭐냐? 이 18쪽도 되게 중요하죠. 그쵸? 완벽한 애들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 얘네들은 비금속 중 반응성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성 제로야, 제로. 그래서 이렇게 반응성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활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활성. 활성이 반응성인데 이런 거를 반응성이 없다고 해서 활성이 없다. 그래서 비활성이라는 말을 붙여요. 비활성. 근데 이제 사분에서의 상태를 보니까 얘는 다 파랑이잖아. 파랑이면 다 기체죠. 그치? 18쪽에 있는 놈들 다 기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비활성 기체 이렇게 불러요. 헬륨, 네온, 아르곤, 비활성 기체로 우리가 또 많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알칼리 금속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진짜 끝이거든요. 우리 알칼리라는 거에 뜻이 있어. 알칼리라고 하면 한 글자, 이거를 뜻해요. 한 글자, 이거 초성 줄까? 이거 했다가 또 난리 나가지고. 한 글자. 알칼리는 이 뜻이야, 이 뜻. 이 뜻에서 이제 유래된 말이야. 뭐게? 알칼리 하면 뭐야? 뭘 뜻하는 걸까? 한 글자. 지읒으로 하는 한 글자. 일단 좋은 생각이에요. 온갖 짓거리를 다 말하더라고. 맞아. 응? 쟤야 쟤. 생각이 나는데. 아 맞네. 그치, 쟤야 쟤. 쟤. 맞아. 화산재할 때 쟤. 그러니까 식물이 타고난 그 쟤 있잖아. 그 잿가루. 잿가루에서 이제 온 어원이야. 알칼리가. 근데 이 쟤 있잖아. 쟤.
젤을 그 물에 녹이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잿물이라고 하지. 이걸 옛날에 사람들한테 먹였어. 먹여서 어떻게 했을까? 잿물? 젤을 이렇게 물에 녹여. 그래서 먹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걸 또 한약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한약은 아니고 사약으로 썼어. 사약. 사약의 성분이 바로 얘였대. 잿물. 그럼 이게 사약의 성분이 됐다는 거는 락스를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을 녹여. 얘가 단백질을 녹여. 이 단백질이 또 모이면 때가 되거든. 때를 녹여. 그래서 이거 서양에서 들어오는 잿물이 되게 퀄리티가 좋았대. 그래서 이걸 양잿물이라고 하지. 양잿물. 들어봤을걸? 그래서 이걸로 옛날에 뭐 했냐면 빨래했어. 빨래. 비누가 없던 시절에. 그래서 빨래할 때 이제 양잿물 가지고 했지. 그럼 비누 하면 액성이 뭐야? 액성.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어. 초등학교 때. 비누의 액성이 뭐야? 락스, 비누, 수산화 나트륨. 액성이 뭐죠? 산성? 뭐게? 염기성. 그치?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래서 우리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러니까 알칼리성이라고 하면 이제부터 염기성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아, 비누랑 성질이 비슷하구나. 아, 이거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알칼리 검수를 물에 넣잖아요? 그러면 그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밑에서 더 얘기를 할 거야. 알칼리의 뜻이 그거다. 그리고 이제 금속들 필이요. 성질이 비슷한 건 맞거든요. 근데 얘네들 안에서도 반응성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커져요.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그리고 아까 할로젠 있죠? 할로젠에서도요 반응성이 달라요.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래서 외우기 쉬워. 빡! 부터 이제 세고 그 다음부터 약하게 시그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위에가 가장 반응성이 커. 일단 요 정도 잡아두면 다음 시간에 주교육표랑 화학 부분이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아, 숙제는 공통으로 내줬어요. 이 프린트 마무리하고 책 앞에 풀면 돼요.